안녕하세요. 안경 선배입니다. 오늘 저희 공유지분 투자 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그런 편견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이 부분은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용기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지분은 특수물건의 일종이고요. 이 특수물건에 여러 가지 특수물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특수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물건에 대해서 그 개괄적으로 어떤 특수물건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어떻게 공유지분을 취득할 것인가. 그리고 공유지분을 취득할 때 가격과 비율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적절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이제 공유지분은 특수물건 중에 한 파트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별표를 쳐놨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유지분 혹은 특수물건을 처리하는 난이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론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 처분에 대한 약간 난이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권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어떠한 간략한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이제 공사를 받아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시킨 사람이 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 합법적인 권리거든요. 그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하는 공유지분하고는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우리는 처음에 대부분 경매 입문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아마 아파트일 거예요. 그리고 쭉 봐서 대항력 있음은 넘어가고 후순위 임차인만 있는 물건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세 보고 상당히 분석이 편하죠. 그래서 경매를 들어가면 괜찮은 물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뭐 30대 1, 40대 1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경매 나한테 안 맞나 봐.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 즉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선순위 임차인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이 해결 과정과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거는 자기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확보하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은 섣불리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분, 우리가 할 공유지분. 이거는 별표가 하나인데 사실 관계를 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하다 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사람을 정해놓고 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공유지분은 난이도가 상당히 낮다. 그리고 처리 과정도 수월하다. 그리고 공유지분의 친구 법정지상권. 우리 2주차 때 함께 공부했었죠. 그때 그 법정지상권인데 이 법정지상권과 공유지분은 친구니까 둘이는 같이 알아두시면 내가 검색하고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권 미등기. 요거는 주로 집합 건물에서 많이 나와요. 집합 건물이란 우리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려고 하면 토지, 건물, 이게 아니라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뽑게 되는데 거기 대지권에 대해서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것도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건들면 안 되는 대지권 미등기가 있는 반면 건드려도 되는 미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두시면 이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특수 물건 중에서도 공유지분이나 법정지상권보다 굉장히 난이도를 떠나서 잘 알려지지 않은 특수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묘기지권. 한마디로 누군가 이제 땅 주인이 아닌데 뭐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선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봉분을 이렇게 해놨을 때 이걸 평원 공연하게 사용을 한다면 그 토지주하고 상관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나라에서 정한 권리인데 어,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도 공부하시면 좋아요. 다만 똑같은 내가 1,000만 원이 있었을 때 분묘기지권을 할 것이냐 공유지분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처리하는 정말 확실하다 그러면 분묘기지권도 괜찮습니다. 정말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묘다. 그러면 이것도 기회가 있는데 비슷한 컨디션이라면 공유지분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매도를 했을 때 공유지분은 형식적 경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네 부동산에 한 군데 내놓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그 경매 투자자들이 그 경매 사이트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려요. 싸게라도. 그래서 금액은 상관없이 엑시트는 확실히 가능한 게 이제 공유 지분이다 보니까 처리 부분에서 여긴 별 하나, 분묘기지권은 별 두 개를 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큰 특수 물건이고 우리는 여기 공유 지분에 좀 포커스를 할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유 지분 취득 방법. 가장 첫 번째, 우리 부동산을 거래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을 가서 하는데, 지금 공유 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부동산에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개인 간 거래만 하는 부분인데, 이 공유 지분 같은 경우는 그 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가 아니면 잘 없습니다.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싼 땅 있나요?
공유지분 땅 있나요? 그러면은 거의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 이거는 사실 공유지분이라고 일컫지도 않고요. 어차피 의사를 합치한 다음에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왜 없을까? 토지 같은 경우 보면 이 공유지분 같은 경우는 처분할 때는 무조건 모든 그 공유자들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제외하고 상속을 받았을 때 그 형제들 간에도 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판에 만에 이렇게 싸우다 보면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걸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는 더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매 쪽을 많이 살펴봐야겠죠. 경매. 우리 경매에서 공유지분을 살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우리 지분 물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현장에 정해진 기일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어야 그 지분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매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그리고 형식적 경매 이렇게 경매지에 보면 크게 세 가지 경매 형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임의 경매는 쉽게 설명하면 은행의 근저당,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서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채권 최고액 얼마 이렇게 해서 몇십 년, 30년간 갚는다. 이러한 공시된 내용이 있으면 별도의 법원 판결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임의 경매고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제 아파트 비투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 임의 경매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경매란 개인 간의 채권일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게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 내가 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요거를 증거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 판결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로 한다 그래서 이제 강제 경매라고 하고요. 우리 형식적 경매는 간단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공유지분 투자자들이 협상을 하려고 협상으로 이제 내 지분을 매도하려고 했으나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공유자 전체 다 해가지고 안 되겠네요. 그냥 이거 전부 다 경매로 넘겨서 자기만의 비율대로 나는 배당을 받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이제 형식적 경매입니다. 그래서 낙찰가에 맞춰서 지분 비율별로 배당을 받아가는 게 이제 형식적 경매. 대표적인 세 개의 경매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넘어가실 수 있지만 공유지분도 상당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가격, 지목 등등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막 몇천 원짜리 단위에서부터 수십억 원짜리 공유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 이제 공매입니다.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100% 온라인 입찰이에요. 그리고 여기 경매 같은 경우는 딱 한 날 몇 시에부터 이제 개찰을 딱 시작해서 끝인데 온비드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최고가 매수인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쓸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게 됩니다. 100%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클릭으로 입찰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요. 직장인들이나 바쁘신 분들은 굳이 법원을 가지 않으셔도 쉽게 입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다만 단점으로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글씨를 좀 잘못 썼네요. 이게 여기 있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다릅니다. 공유지분 물량이 상당히 여기도 많은 건 맞습니다만 경매에 비해서 그 매물량은 조금 적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보기도 편하고요. 유료 경매 사이트에 하나요. 보기도 편하고 물건도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우리는 가리지 않고 경공매를 다 보면 기회가 열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지분의 가격과 비율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각자의 장단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초보자들이 지향해야 되는 투자 방향은 바로 이쪽인 것 같아요. 한 6분의 1, 뭐 4분의 1에서 8분의 1 공유자가 그 정도 되는 지분의 소액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협상이 용이합니다. 반면에 2분의 1 지분 하나가 1억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액이 2억인 거죠. 그런 경우는 협상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1,000만 원이면 내 거 팔게 하는 거하고 내 거 1억이야 파는 거하고 체감상 금액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협상 난이도로 따지면 소액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분의 1 지분 같은 경우는 부부가 많아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근데 남편 사업이 망했는데 와이프는 떵떵거리고 잘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2분의 1 나왔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형제 자매들이 6명이면 한 명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잘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좀 더 용이하고 그 지분권자가 매수할 가능성도 더 높다. 그리고 이 낙찰받은 지분 가액이 작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소송 비용도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반면에 1억 정도가 되면 우선 전반적으로 다 높아져요. 이 금액에 따라서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리고 6분의 1 같은 경우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 6명한테 모두 송달이 되어야 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그 주소지는 정말 그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주소를 찾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2분의 1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가능한 그런 장점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장단이 있으니까 본인의 실력과 수준, 가진 자본력에 맞춰서 적절한 물건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보면 우선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괜찮은 물건,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괜찮은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물건을 사줄 타겟을 설정한 뒤에 입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 물건을 사줄 공유자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미리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임장을 가면 힘들잖아요. 온라인 임장도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오프라인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누구구나. 이 사람한테 타겟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 난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괜찮은 물건을 무조건 싸게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위험이 올라가요. 괜찮은 물건이 아니라 싼 물건은 널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기, 서울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어, 공유 지분인데 예전에 기획부동산으로 샀던 부동산 지분이 나왔네요. 그게 5만 원이야. 근데 공유자가 500명이네.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안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거 무조건 싸게 받는 건 의미 없고 아, 요거는 내가 형식적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요거는 낙찰이 되겠다. 내가 60%의 낙찰을 받았는데 야, 이거는 1회만 유찰돼도 나갈 것 같은데? 라는 물건. 그런 거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물건 중에 이런 공유 지분만 놓고 보면 좀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접목이 됐다든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 매각 제외 이런 특수한 빨간색 물건들이 쫙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내가 더 싼 가격에 경쟁 없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100번 강조해도 전혀 과하지 않은 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윈윈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래서 저도 수익을 받지만 상대방도 수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기는 듯한 느낌을 줘야 이게 재밌게 오래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정가가 3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내가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토당토않게 내가 그들에게 4천만 원을 불러. 4천만 원 아니면 경매 넘길 거야. 너 이거 소중한 거 알아. 이렇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이기는 느낌을 주려면 감정가가 3천이면 감정가 정도 혹은 그것도 쉽지 않으면 그 중간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처음부터 까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 내가 윈윈으로 마무리하더라도 처음에 4천만 원 부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깎아줘야지.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이기는 기분. 어차피 내 입장에서는 4천만 원 불러서 4천만 원에 기분 좋게 사가면 땡큐. 그런데 4천만 원 불러놓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감정가가 3천이니까 2,500에 쪼개봅시다. 그러면 나도 1천만 원에 사서 1,500만 원의 차익을 먹는 거고 그 상대방도 3천만 원짜리를 500만 원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기분이 좋겠죠.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우리가 배웠잖아요. 등기부등본 반드시 거기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뽑아보고 소유자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본 다음에 아,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사줄 정도의 능력이 되는구나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자가 많은 게 있고 공유자가 적은 게 있잖아요. 근데 공유자가 너무 많으면 요거는 송달료가 더 많이 나오고요.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유자의 거주지. 송달 주소가 예를 들어 미국, 뉴질랜드 이런 데면 그냥 송달 이거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뭐 내용 증명은 뭐 말도 못하고요. 송달하는데도 몇 달이 걸려요. 그러면 까먹어요. 아, 이 물건이 뭐였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자 이제 소송 시작해서 변론 기일 시작하려고 하면 막 1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송달이 제일 힘들어요, 소송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거나 혹은 나이가 너무 많으신 어르신이 계시다. 근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상속 등기를. 그런 것들은 오래 걸린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공유자의 거주지는 재정적인 거를 좀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공유자의 거주지는 송달 가능 여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쓴 책에 나와 있는 그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때 공유자가 20명이었습니다. 그 20명은 제가 많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포인트,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포인트가 공유자가 많은 걸 능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썼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진 않아요. 다만 보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부동산의 본연의 가치 파악 말씀드렸던 여기 괜찮은 물건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협상이 안 돼.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그 지방에 있는 토지에 상속을 받으신 수십 년 동안 여기 사신 토착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지긋하신 분들은요. 내용 증명 안 먹힙니다. 법원에서 뭐가 와도 배째예요. 네가 6분의 1 지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괜찮은 물건이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안전장치입니다. 요거는 어,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공유지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투자 흐름을 보시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괜찮은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송은 압박 수단이에요. 가장 좋은 건 바로 협상입니다. 협상으로 하는 것이 빨리 나오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니까 내가 돈 몇백만 원 더 받으려고 끝까지 소송을 가려는 것보다는 괜찮다면, 가능하다면 협상으로 끝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네, 이거는 우선 지금 조급함. 요거는 경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주변에 같이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 저 이거 낙찰받았어요. 이렇게 돈 벌었어요. 하면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은 사람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어, 아까 분명히 60% 이하 정도 돼야 안전마진을 마련하는데 근데 60% 누가 쓸 것 같아.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 70%? 이렇게 했다가 어, 혹은 그 이상을 쓰고 낙찰에 신경 쓰다 보면 아,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공유지분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좋아. 위험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하시고 간접 경험 많이 하시고 소액부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랑 또 반대죠. 이거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하는 게 두려움인지 조급함인지 그 판단은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갈고 닦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번 투자해서 결과까지 나오는 텀이 짧으면 좋겠지만 6개월에서 2년까지도 갑니다. 근데 여기에 한 건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번에 할 때 또 까먹어요. 다 까먹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액을 여러 번, 그러면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액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사실 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배움이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도전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런 작은 성공들을 많이 늘리다 보면 첫 번째 손실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그런 실력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포를 쏘기 전 총알도 쏴라.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야, 이 물건이야! 하는 건 과감하게 질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자 20명, 100명인데 이거 돼. 되는 경우는 가져가서 내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것도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지분으로도 가능하겠죠. 그, 그래서 낙찰보다는 수익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두 번째, 우리 공유자 우선 매수.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주의 사항인데, 사실 손해보는 건 없어요. 제가 낙찰을 받았을 때, 누군가 공유자 우선 매수한다 그랬을 때, 그건 없는데, 제 주의 사항이라고 해놨던 거는, 우리가 흔히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오래 해도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폭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물건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수익을 탁탁탁 막 그림을 그리고 나밖에 없고 단독 낙찰 경쟁 몇 대 몇 딱 뚫어서 딱 받았는데 난 공유자 우선을 쓰다 보면 많이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좀 드리는 거고요. 경매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집행관이 혹시 공유자 우선 매수 쓰실 분 계십니까? 저요. 이런 말 없으면 그냥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되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채무자는 공유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채무자라는 사람이 빚을 안 갚아서 경매나 공매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경매장에서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여러 번 쓸 수 있어서 제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황 조사서나 매각물건 명세서 보셨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있음. 그러면 내가 낙찰받아도 어차피 될 거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안 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유찰이 됩니다. 그럼 결국 채권자한테 손해가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의 법원은 전부 다 1회 한정하여 공유자 우선 매수를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 번 쓰고 그 회수에 참가를 안 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공유자가 6명일 때 어, 1번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썼다가 안 나타났어. 그러면 2번은 다음에 나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공유자 기준으로 설정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형제 자매 사이가 되게 좋아. 누가 낙찰받아도 상관없어. 그러면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다섯째 형이 한 번씩 다 공유자 우선 매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5회는 낙찰이 유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마지막에 공유자 우선 매수 쓰는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괄매가 부동산 중 하나는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된다. 요거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땅과 건물 어, 이렇게 있고 도로를 그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분의 1씩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로 지분권자들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식적 경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형식적 경매는 이거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경매로 넘어간 게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형식적 경매는 그 공유자 우선 매수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이걸 못해요. 왜? 이미 협의가 해서 안 됐잖아. 저 진작에 사갔어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경매는 불가하니까 혹시나 괜찮은 물건이 있을 때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사례가 공유자 우선 매수 사례. 그때 이 물건 질문이 좀 있었던 물건이었죠. 왜 그러셨는지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 낙찰된 날짜가 2025년 8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글씨 보시면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는 1회에 하나 행사할 수 있음. 네, 인천지방법원은 그렇게 1회에 한다고 정해는 놨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22일 공유자로부터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4년 1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 날짜만 놓고 보면 앞에 연도를 안 보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25년이고 24년이에요. 8월이라서 저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8월 22일 날 제출을 하고 25년에 경매가 신청이 됐는데 이때 변경이 됐으니까 한번 변경은 상관없고 6월 24일에 신건으로 했는데 이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썼었어야 됐어. 이때 들어갔어야 됐어. 근데 안 쓴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유찰이 되고 이때 매각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때 공유자 우선 매수 쓰겠습니다. 했는데 낙찰 받으신 분이 이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관한테 이분 지난번에 썼는데 안 했으니까 공유자 매수 우선을 쓸 수 없습니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한 분이 단독 낙찰을 받아가신 거죠. 이 단독이라는 의미가 이분은 꼼꼼하게 보신 거예요. 이거를 연도를. 대부분은 근데 그래요. 공유지분 하시는 분들도 공유자 우선 매수가 제출된, 뭐하러 시간 아깝게 가. 요거였는데, 이분은 앞에 걸 잘 캐치하신 거예요, 연도를. 이게 월이 달라도, 의아해서 봤을 텐데, 연도까지는 사실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경쟁 없이 아주 좋은 물건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분 최저가에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떡 많이 사드셨잖아요. 근데 기분 좋으실 거예요. 56%에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이런 주택인데 괜찮은 가격에 잘 받으셨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한다는 건 살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내가 낙찰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마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1억 2천짜리인데 지금 6,800에 받았어요. 이 중간 딱 끊어가지고 내가 1억을 불러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어. 필요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잘 받으셨다. 이 사례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 세 번째. 이거는 제가 그 첫 번째 투자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투자였는지 공매로 처음 낙찰을 딱 받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6대1 경쟁률을 뚫고. 그런데 지금 3년 좀 넘게 계속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 소송을 약간 남발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배웠는데 이거 했다가 취하고 저거 했다가 취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늦어졌다가 지금 거의 끄트머리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피고 상대방은 이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이거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토지 감정평가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감정평가 금액이 이 지분 물건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전제하로 감정평가 했음 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판별이 나면 현물 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지분에 따라서 땅 쪼개져 버리는 거죠. 나는 그 땅 필요 없고 상대방한테 내 거 팔라 그랬는데 졸지에 땅을 하나 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네 번째. 이거는 주의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제가 경매 그때 상당히 가슴 아픈 그 경험이었어요. 이거, 이 정도 분석은 나밖에 못했을 거야. 하고 들어갔습니다. 제 친구를 또 하나 소개시켜줘가지고
친구랑 같이 공유지분을 이제 투자를 하고 들어와. 그리고 저는 친구한테 가면 당당히 얘기했어요. 친구야, 가서 이렇게 해서 너보다 높은 낙찰가가 있으면 무조건 차순위 매수 신고해. 나도 할 테니까.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보다 높은 가격을 쓰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때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져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놓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하면 돈 보증금 묶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보증금은 묶입니다. 그 사람이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땅이다. 혹은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바로 낙찰가하고 입찰 보증금,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이 차순위 금액보다 커야 된다.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 낙찰가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저 입찰가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이제 보증금, 뭐, 재매각이 아니라서 그냥 보증금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최저 입찰가가 1억이고 보증금 10%니까 1천만 원. 그리고 차순위 입찰가가 1억 1천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 원이라도 떨어지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순위 금액이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그뺀 금액보다 어, 작다 보니까 그건 안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유지분 개론의 결론 및 마무리 그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영어로 fear가 두려움을 뜻하고요. 밋, 이거는 뭐 충족하다 혹은 만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두려움과 이 밋이 만나면 즐거움이 된다. 이 내용인데, 자, fear에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fail.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 인덴저라는 그런 위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거 혼자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야, 이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 의구심,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이 바로 이 밋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책 보시고 다 투자하고 계시고 시드머니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돈은 반드시 투자해야 될 금액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빠져나갈 거고요. 그건 운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려면 그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얼마를 벌 거야 혹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떤 투자 방향을 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계속 파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또 필요한 게 여기에 시간적인 투입을 하셔야겠죠. 이게 다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과 열정과 시간을 투입해서 돈과 만나서 이게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면 이제 잭팟이 터지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왜냐면 이건 실력이다 보니까 이 똑같은 패턴을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게 되면 쉬워요. 처음에는 10시간 동안 걸렸던 게 8시간, 6시간, 4시간 툭툭 하다가 나중에 1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러면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요요가 우리 요요 현상 하잖아요. 안 좋은 의미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돈 버는 재미를 요요를 느끼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만든 이제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네요.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네 페이지 전인가요?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 네, 단어가 용어 하나를 제가 네 그, 페이지 전에. 잠깐 여긴가? 형식적 경매. 네, 네. 이 용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나머지 다 아, 이해했는데, 예, 네. 형식적 경매는 공유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상대방한테 팔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산대. 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경매 물건을 대금 분할해 주십시오라는 청구 취지를 써요. 네, 한마디로 이 전체 부동산을 다 경매로 넘기고요. 지분 네, 비율대로 배당식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 다 협상으로 끝나요. 그런데 네,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그게 정말로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 경매, 이렇게 넘어가는 경매는 임의 경매도 아니고요. 음, 강제 경매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음. 여기 보시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보이시나요? 혹시 화면 보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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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좀 크게 해드리면 예, 보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형식적 경매예요. 이제 이거는 경매 사이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는 데가 있고 형식적 음, 경매라고 나오는 데가 있고 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을 간략하게 보시자면 자 여기 공유자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쭉 이렇게 있다가 어쨌든 압류에 넘어가서 공매 공고가 돼서 압류가 된 다음에 어,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해서 협상을 하다가 안 된 거예요. 아, 가처분까지 걸고 했는데 결국 안 돼서 그 판사한테 너네는 협상이 안 됐으니까 대금 분할해 라는 판결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아, 받아서 이 판결문을 통해서 경매에 넘기는 거예요. 음, 이게 바로 형식적 경매다. 이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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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음. 질문 감사합니다.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